우리가 아는 동화. 다들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공주, 용감한 왕자, 그리고 마지막엔 오래오래 행복히 살았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던 그 달콤한 이야기 뒤에 만약 전혀 다른, 좀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화는 그냥 애들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오늘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와, 그 생각이 180도 바뀔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백설공주는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잖아요. 근데 그림 형제가 쓴 원작에서는요, 사악한 왕비가 벌겋게 달군 쇠고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대요. 완전 충격적이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혹했던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백설공주 이야기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동화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이야기의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순간, 바로 7살 때입니다. 근데 왜 하필 7살이었을까요? 그냥 아무 숫자나 쓴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사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아이의 자아가 막 뚜렷해지고 힘도 좀 생기면서 부모 말에 슬슬 반항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셈이죠. 어찌 보면 부모에겐 이게 하나의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상징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왕비의 그 유명한 마법 거울입니다. 이 마법 거울이 그냥 왕비님이 제일 예뻐요 라고 말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아와 나르시시즘의 탄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정신분석학에 거울 단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기가 거울을 보고 처음으로 저게 나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자아가 생기고 그때부터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 즉 외부의 이미지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시작된다는 건데요. 어때요? 이거 완전 오늘날 소셜미디어에 비친 자기 모습에 집착하는 우리 모습이랑 소름 돋게 닮지 않았나요? 자, 다음은 백설공주를 도와주는 귀여운 7난쟁이.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디즈니 만화 속 캐릭터랑 원작의 난쟁이들은요,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놀랍게도 원작에서는요, 이 난쟁이들에게 이름도 없고 무슨 뚜렷한 개성도 없어요. 그냥 깊은 산속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광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바로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혹독했던 아동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 우정, 의리 이런 게 아니라 당시의 그 차가운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자, 이쯤 되면 정말 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동화가 왜 이렇게 어둡고 복잡한 거야? 도대체 왜?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동화가 지금처럼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붐이 일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농경사회에서 공장 굴뚝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업사회로 넘어가던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어요. 사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때였죠.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전까지는 어린 시절, 즉 아동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몸집 작은 어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산업시대가 되면서 교육받은 노동력이 필요해졌고 공교육 시스템이 생겨났죠. 바로 이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동기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발명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원래는 그냥 어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옛날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첫째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사는 어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둘째는 아이들에게 이 새롭고 어찌 보면 훨씬 더 위험해진 산업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그 규칙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육 도구로 탈바꿈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모든 고전 동화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동화의 구조는 이 하나의 거대한 은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집과 숲의 대비예요.
집은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 시절을 의미하고 숲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진짜 현실, 즉 어른들의 세계를 상징하죠. 결국 모든 동화는 집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동화가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 언제까지나 집에만 있을 순 없어. 너는 집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만 해. 결국 동화는 왕자님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생존 지침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옛날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동화 속 주제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거대한 전환기 한가운데를 살고 있잖아요.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이 겪었던 그 불안감처럼 우리 역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눈 뜨면 바뀌어 있는 이 사회 변화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동화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달콤한 해피엔딩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어둡고 심지어 잔혹하기까지 한 원작 이야기. 오늘 그 진짜 모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교훈, 그 해피엔딩 뒤에 숨어있는 진짜 세상에 대한 섬뜩한 경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빨간 모자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소녀가 집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바로 예측 불가능한 어른들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걸 의미합니다. 엄마가 분명히 경고했죠. 딴짓하지 말고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가렴 하고요. 하지만 그 숲길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늑대의 역할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늑대는 그냥 배고픈 짐승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말로 소녀를 꿰어서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진짜 위험한 건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교활한 속임수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빨간색 그 자체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빨간색이 바로 월경, 그러니까 사춘기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봐요. 이제 소녀는 더 이상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위험, 즉 포식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버전이랑 원작의 차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원작에서는요, 늑대가 할머니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요. 그리고 빨간 모자는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의 살과 피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늑대가 소녀한테 옷을 하나씩 벗으라고 시키고 결국엔 잡아먹으면서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려요. 무슨 사냥꾼이 와서 구해주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 순진함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 끼치는 경고였던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게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동화는요, 그냥 바깥 세상의 위험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갈등, 특히 가족 안에서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기도 합니다. 잭과 콩나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살짝 알아두면 좋은데요. 간단히 말해서 아이가 이성인 부모, 그러니까 아들의 경우엔 어머니 일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동성인 아버지한테 경쟁심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잭의 이야기가 바로 이 원초적인 가족 드라마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주어집니다. 잭의 집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죠. 바로 이 아버지의 부재, 새로운 아버지격인 존재, 즉 거대한 거인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잭이 거인의 물건을 훔치는 걸 보세요. 이건 그냥 좀도둑질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권위를 단계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황금을 훔쳐서 경제력을 빼앗고, 두 번째로 하프를 훔쳐서 문화적인 권위를 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인을 죽임으로써 아버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잭이 콩나물을 타고 막 내려와서 외치잖아요. 어머니, 도끼 좀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냉큼 도끼를 건네줍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인을 제거하는 데 동의하고 아들인 잭이 새로운 가장이 되는 걸 돕는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뿌리 깊은 가치관이나 논쟁거리들,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좀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디즈니 신데렐라는 프랑스의 페로 버전이 원작인데요. 이 버전은 그래도 좀 온화한 편이에요. 그런데 독일의 그림 형제 버전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끔찍해요. 언니들이 구두에 발을 억지로 맞추려고 한 명은 발가락을 자르고 다른 한 명은 발 뒤꿈치를 잘라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결국엔 새들한테 눈을 쪼여서 둘 다 장님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신데렐라 이야기는 사실 엄청난 논쟁거리였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성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기만 하면 언젠가 백마탄 왕자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구해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 여성의 가치가 그 사람의 주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모나 부유한 남성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나도 언젠가 구원받고 싶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망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이렇게나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던 원작 동화들을 우리는 도대체 왜 굳이 이렇게 순하게 바꿔야만 했을까요? 왜 그 이야기들이 가진 어두운 면을 아이들에게서 애써 숨기게 된 걸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동화의 목표는 아이들을 세상에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세상이 때로는 위험하고 잔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헤쳐나가야 한다. 이걸 가르쳐줬던 거죠. 하지만 현대의 동화는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기 싫고 무섭고 불쾌한 신실들은 다 가려버리고 언제나 착한 편이 이기는 안전한 세계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동화에 가진 어둠을 전부 지워버린 우리는 과연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현실에 대한 면역력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릴 적 잠들기 전에 부모님이 읽어주시던 동화책 다들 기억하시죠?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이름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 결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만약에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다면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뒤에 사실은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는 대부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순하게 바뀐 버전이에요.
원작은요, 달콤한 꿈을 꾸게 하는 자장가가 아니라 정말 혹독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고이자 일종의 생존 지침서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럼 그 어둡고 깊은 진실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아니, 동화가 왜 그렇게까지 어둡고 잔인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동화하면 떠오르는 그런 낭만적인 성, 멋진 왕자님,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거든요. 당시 유럽은요, 굶주림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기근이 들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처럼 어린 시절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어서 아이들은 보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입 하나 더는 짐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숲에 버리는 일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척박한 현실이 동화의 무대가 된 거죠. 이런 시대상을 정말 거울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과잣집을 찾아 헤매는 남매 모험 이야기지만 그 시작은 굶주림에 지친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는 아주 끔찍한 비극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못된 계모가 아이들을 버리자고 아빠를 조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요, 그림 형제가 처음 모았던 그 초판본에서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이들을 버리자고 한 사람이 바로 친어머니였습니다. 친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내용이 너무 잔혹하니까 후대 독자들이 충격받을까봐 계모로 실적 바꾼 거예요. 현실의 동화보다 훨씬 더 잔인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가장 상징적인 장치, 바로 그 과잣집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려고 만든 판타지였을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요, 이 과잣집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굶주린 부모들이 아이들을 숲에 버리기 위해 저기 가면 맛있는 과잣집이 있단다 이렇게 꿰어내던 일종의 암호 같은 말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의 가장 순수한 욕망을 이용한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층 더 어두워집니다. 마녀가 아이들을 구워 먹으려고 했던 그 아궁이 있잖아요. 일부 학자들은 이 장면을 훗날 실제로 벌어진 끔찍한 비극, 바로 홀로코스트의 소각로를 암시하는 소름 끼치는 전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를 화덕에 넣어 죽인다는 이 잔혹한 상상력이 어떤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건 아니냐는 굉장히 논쟁적인 분석이죠. 자, 이번에는 아이들의 세계를 떠나서 어른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는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보내는 아주 섬뜩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프로이트 심리학적으로 뜯어보면요, 그 상징들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푸른 수염이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금지된 방은 여성의 정조를 상징하고요. 그 방을 여는 열쇠는 금기를 깨는 행위, 즉 불륜을 의미하죠. 그리고 열쇠에 묻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피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죄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금기를 깬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아내의 정조만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내에게는 호기심과 불륜의 위험을, 동시에 남편에게는 자신의 그 잔혹한 비밀이 결국 파멸을 불러올 거라는 이중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디즈니 덕분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 중 하나죠. 인어공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작은요, 왕자와의 로맨스가 아니라 한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그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에 대한 아주 잔혹한 은유에 가깝습니다. 인어공주의 변신 과정을 한번 상징적으로 짚어보죠. 그녀는 바다마녀와 거래를 하잖아요. 첫째,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즉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자 주체성을 포기합니다. 둘째, 그 대가로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인 다리를 얻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바로 이 고통입니다. 원작에서 인어공주는요, 다리를 얻은 뒤에 땅을 걸을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칼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건 여성이 되면서 겪게 되는 생리의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살아가는 그 사회적 고통을 동시에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였던 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 어둡고 끔찍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남은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이야기들이 어떤 특정 문화를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보편적인 두려움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장화옥년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악한 계모가 전처 자식인 딸들을 구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서양 동화랑 구조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딸 장화가 억울한 누명을 섰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잖아요. 딸이 죽은 뒤에 보여주는 그의 무기력함과 그 과도한 죄책감. 많은 학자들은 이게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금기된 관계, 그에 대한 죄책감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해석합니다. 계모의 질투 역시 남편을 향한 게 아니라 딸들을 향한 남편의 그 비뚤어진 욕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인 거죠. 심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지극한 효심의 상징으로 배우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을 다시 보면 좀 다릅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딸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 상황. 이건 효라는 이름 아래 자식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비정함과 폭력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어두운 이야기들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굶주림, 폭력, 기만,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위험까지. 이 이야기들은 세상의 온갖 위험을 알려주는 생존 지침서였고, 인간의 깊은 욕망과 공포를 보여주는 심리 지도였으며, 때로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을 편안하게 재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단단히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옛날 동화가 그 시대의 위험을 경고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속에는 과연 어떤 경고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날의 헨젤과 그레텔은 과잣집이 아니라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